예, 오늘 그 설명회를 사실은 하는 건 항상 어려워요.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1년 동안 해야 될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오늘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듣고 잘 참고해서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꼭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 성격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 도대체 이 임용시험은 특히나 문법은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 우리 가장 이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말고로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야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수능 공부를 할 때 혹시 문법을 공부했던 그 공부 방법과 임용시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은 혹시 이제 뭐 기분을 이렇게 자기가 다진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싶어요. 일단 수능은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을 찾는 거잖아. 어디선다니까 정답을 찾는 문제인데 임용시험은 정답을 쓰는 거잖아,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 거하고 말이지. 있는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하고, 정답을 찾아서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정확하게 써야지. 정확하게. 가끔 저기 왜 게시판에 올라오잖아. 나 답 이렇게 썼다고, 이제. 맞는 답인 거하고, 정확한 답은 달라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답도 써야 되지만 어떻게 답을 정확히 쓸 건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제.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이건 이제 대조한다는 것은 이 답안과 보기, 주어진 보기하고 답안을 대조해서 이제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 시험은 자료를 통해서만 출제 의도가 항상 숨어 있어요, 거기. 그 왜 의도를 집어넣는가?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 시험처럼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한 능력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 문제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 출제 의도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파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안목 그걸 가져야만 실수하지 않고 이제 이 좋은 어떤 답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의도를 파악한다. 어떤 문제나 다 들어있어요. 그래야 임용 문제로서 성립해요, 문법은. 의도를 넣어야 그 문제 이면에다가 말이야. 출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도외시하고 말이지. 난 문제 답이 중요하다. 이 문제 답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다가는 말이야. 그 낭패를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가 이제 주어진 용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용례를 문법 이론에 적용하는 문제라면은 이 임용시험은 이론을 통해서 용례 적용도 하지 마 들어서 이론을 용례 적용하거나 또는 어때 이게 이제 그 확장 그리고 응용하는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적용이 보통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중하, 확장이 중상, 응용이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말이야 아무튼 이건 예년하고 좀 달라요. 조금씩 이제 적용했느냐, 확장했느냐, 응용했느냐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적용만 시키면 되는데 용례를 이론에 말이야. 이게 이제 적용시키는 문제 이후에 말이지 확장시키고 응용까지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비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번째가 내가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이제 찾아내는 거잖아. 색출하는 건데 정확하게 그것도 말이야. 쪽집게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내지 색출하는 게 이제 이게 수능 시험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의도는 문제 속에 들어있지 않고 자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없어. 이 문제도 의도가 있는데 자료 이면에 말이지.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 의도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론간의 관계죠. 그래서 뭐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문법은 내가 자신 있다. 왜? 외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서푼어칠 수 없는 생각들을 한다고. 문법을 망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나는 암기해서 이 과목을 나는 이제 정복해 보겠다.
이런 이제 어떤 자신감과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법 시험에 임했다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낼 거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해볼 테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선은 임용시험에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어떤 성격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올해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대응 방식을 좀 먼저 보고 갑시다. 우선 수능 시험은 암기하고 일단 암기해도 돼. 암기하고 이론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임용 시험은 필요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리고 적어도 이 수준에 따라서 말이지. 이게 암기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방법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암기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건 이제 자신이 판단해야지. 물론 나도 이제 덜 보겠지만 혹시 이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우선 이해하고 뭘 이해하느냐? 개념을 이해해요. 수학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국악이라는 게 말이지. 응?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용례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뭐 한다? 이제 필요한 부분은 외운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야. 지금 이해가 없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도 우선 이해해보란 얘기야. 내가 굉장히 관념적인 설명을 하는 거라서 좀 미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정답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죠. 계속해서 말이야. 도대체 정답이 뭔가 말이지. 이걸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 시험에서의 문법 공부라면은 임용 시험은 정답을 파악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풀던 기출문제를 풀던 말이야. 또 얘기해. 정답을 안다라는 걸 하기가 안다고 생각해.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달라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거든 지금 설명을 들어서 말이지. 올해 시험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내가 저 올려놨어요. 자료에 내 강의실에다가 그거 보면은 이 문제 답은 이거로구나. 답은 알아. 안다고. 이거 쓸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안다라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 말이라는 건, 글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쓰여진다고.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답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눈으로만 봐요. 그냥 앉아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이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굉장히 겉도는 말이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겉도나 지금. 이런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 봉착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이제 아까 색출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건 내가 설명한 건데요. 자료를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론 간의 이제 관계를 파악해내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사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도대체 나는 이 문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이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금방 알죠. 무슨 말인지 이거 보면은 말이지. 만약 항해를 한다고 쳐봐요. 그 뭐가 필요해? 나침판이 필요하잖아. 나침판. 그거 없이 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바보 같은 야 당연히 항해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문학이라든가 국교라는 거 조금 더 달라요. 문법은. 그 성격이 말이야.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목표야.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합격이 목표다. 이거는 아주 힘들어요. 합격을 목표로 한다. 이거 잘 설정해야지. 문법 체계를 잡는다. 그게 목표인 거지. 나는 문법 시험을 잘 봐서 말이지.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좋은 지역에 내가 발령을 받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아주 낭패볼 어떻게 보면 가능성 첫 번째가 그 잘못된 목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보는 눈이라는 건 말이지 이게. 그 문법의 체계를 보는 눈이야. 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가지고? 그래, 목차 가지고 잡죠. 어떻게 목차를 잡을 거냐라는 건데 차차 우리가 먼저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두 번째는 말이죠. 그래, 지도 봐야 돼, 지도. 저기 있잖아, 지도. 지도를 봐야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다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 열정적으로 말이지,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 지금 임용시험을 주면 학생들이, 이 수험생들이 그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태도와 그 공부 시간은 다 똑같아. 여러분보다 덜 하는 사람도 없고 더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결과가 다른가?
안 가져가게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가져가는 건 아니야. 몰라서 빼놓고 가는 거지. 이게 방향이라든가 이제 방향 또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제 식량도 있어야 되고 뭐 연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야? 이 지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하고 저 알문 50이에요. 저런 거 가져간다 이런 말이야. 저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차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 방향과 지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지. 이제 배가 필요하지 가야 되니까 말이야. 교재는 두 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제가 저 교재 쓰니까 저것도 한번 내가 사보고 싶고 결혼서 말이지. 저것도 보고 싶고 말이야. 이것도 보고 싶고. 두 권 이상 안 넣어가도 돼요. 두 권. 한 권 가지고 부족하면 두 권이야. 나머지는 뭐네? 나머지는 이제 그 자료라든가 말이지. 예? 또 이제 뭐 나머지 문제라든가 말이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보충하면 되는 거고 말이지. 네 번째가 이제 식량과 연료인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는 교재가 필요하고 식량과 연료에는 이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자료? 그래, 좋은 자료. 많은 자료가 아니고 좋은 자료. 아주 압축되고 선별된 말이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로만 정리된 자료. 1년 내내 볼 수 있는 자료. 1년 내내 봐도 지치지 않는 자료.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 되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해주겠지만 그거는 또 나중 문제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출발선에 쓰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가냐고. 난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이러고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뭐 여기다 제목을 내가 이렇게 그냥 좀 어렵게 달아봤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풀면 돼. 가르쳐 주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EBS에서 학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그냥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아까도 말했잖아요. 적용하고 응용할 거냐. 숨은 의도를 찾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말이지. 열심히 하는데 남이 해주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남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해주거나 다른 선생님이 해줄 거 아니야.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공부하는 경우하고 말이지. 그건 자기 공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제 역할은 내가 하죠. 가는 건 여러분들이 가야 되잖아. 근데 네가 가르쳐줘야 이거 네가 해줘라 다. 그러니까 자료도 필요하고 막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겠지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그냥 남이 해주는 대로 따라하는 공부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력의 근육을 키우는 공부냐. 몸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방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몸에 들어있는 게 지방인지 근육인지를 모른다니까. 언제 알아? 시험 당일날 알아요. 그걸 받아보고 이제 받아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몸무게는 똑같아. 근데 영양지수를 재보질 않아서. 왜? 재볼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체질량 지수가 얼마인지를 재볼 기회가 없어요. 이 시험은 가봐야 하는 거야. 거기까지. 참 위험천만한 지금 이런 이제 뭐랄까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지 사실은. 참 안쓰러워요. 나도 그런 걸 보면은 어쩔 수 없잖아. 또 그러고 여러분들의 복이지. 그건 여러분들의 운이고.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말이야. 근육이 붙어야 힘을 쓸 거 아니냐고. 지방만 있어도 몸매는 괜찮아. 몸체는 건강해 보여. 건강해 보이는 거와 건강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수능 시험은 말이야. 내가 이번에도 만점 맞은 학생도 있잖아. 만점, 희망이고 바람이잖아 이제. 근데 이거는 이 수능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특히나 임용 시험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나는 문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확장돼 가야 되는데 이게 클수록 모두 생겨나. 불신도 생겨 이제. 불안도 생기고.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천만해요. 가지면 좋은데. 이건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말이야. 여기는 뭐 합격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내가 만점을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도 괜찮아요. 그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유지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위험천만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아. 너무 위험해. 자꾸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만 이게 자기를 믿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말이야. 그럴 수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가능하기도 할 텐데 말이죠. 그런 이제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은 고득점을 획득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만 말이야. 사실 이 시험은 어떻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학생들을 잘 가르칠 거냐.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은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측정해 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잖아.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잘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법 공부에 임해줘야 이제 좋은 점수도 얻을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학생들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말이지. 그런 문법은 절대로 나는 수업하지 않겠다. 이런 좀 결심도 필요하고 평소에 말이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크게 3기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1기는 2008년도까지인데 97년부터 쳐서 말이야.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1기에는. 2기로 가면은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로 이제 문제의 어떤 그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3기로 오면 말이지. 아까 이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말이야. 아까 했잖아, 이런 거. 특히나 응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이 문제 어떤 이제 그 이 성격이 이제 바뀌었죠. 올해 문제는 또 틀리잖아요. 예년 또 틀려. 이 문제의 어떤 패턴과 문제 유형이 말이지 예년과 좀 다른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문항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쳐서 179학 문제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올해 의문론이 뭐 어느 때는 안 나오는 해도 있고 요 식으로 쳐서 말이지. 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중요하다 않다라는 걸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문론과 형태론과 통사론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이게 이제 문제 주류를 이루죠. 올해는 이제 의문론에 한 문제 나왔지만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의문론이 28문제 나왔고 통사론이 37문제 나왔다라고 해서 말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통사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 얘도 중세문법도 이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나뉘어져 있잖아요. 묶어서 그냥 우리가 쉬운 두 문제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가 지금 추세가 말이죠.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적용된 내용을 또 확장하고 이제 응용하는 말이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이제 문제 어떤 성격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문항수는 작년도 7문제, 올해도 7문제예요. 똑같이 6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었어.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올해 고르게 나왔는데 이 중세구문법이 올해는 한 문제가 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몇 문제가 나올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담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하향 추세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말이야. 아무튼 그리고 잘 안 나왔던 게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그 올해는 말이야. 특히나 올해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혼합해서 나와요. 나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입도 하고 서술도 하고 말이지. 이게 이제 예년 같았으면 나뉘어졌었는데 말이야. 올해는 이게 이제 혼합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여러분들 이 말이야. 자료가 예전에 비해서 말이지. 예년에 비해서 자료의 이 분량이라든가 자료의 그 수준이 말이야. 내용의 수준이 말이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구체화되기도 했고 말이지. 진짜.
그러니까 설명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내용은 아주 세밀해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 독해력이 필요해. 올해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해. 그 주어진 예문을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는가 이제. 왜? 거기에 출제 의도도 들어있고 답의 단서도 들어있으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이따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지.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명시험은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설명은 암기로 가능하지만 파악하는 건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암기로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인데 답 올해 의무로는 써놨던 답인데 여기 아주 극명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말이지 이 문제 속에 이 답 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암기해서 용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용리에 적용하는 말이지.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해도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내년에도 출제가 될 거예요. 어김없이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물을 말이야 교실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교실에 숨겨요. 교실에 숨기는 건 교실에 숨겨있는 보물을 찾는 것은 공무원 시험인 거고 비유하자면 학교에다가 숨기죠. 학교에다가 숨기는 건 수능 시험이야. 근데 이 보물을 말이지 이제 쪽지를 말이야 소풍을 가지고 산에다가 숨겨. 이게 임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나 이 교실에 숨겨놓은 쪽지는 말이죠. 이미 쪽지에 이 쪽지를 찾으면 어떤 상품을 준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 상품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쪽지를 찾아서 쪽지를 찾은 대로 그냥 상품을 자기가 교환해 가면 돼. 근데 산에 숨겨져 있는 쪽지는 말이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찾은 다음에 거기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수행해야만 그 미션 수행에 성공해야만 그래야만 상품을 줘. 이게 임용시험. 잘 생각해봐. 그러면 근데 유독 말이야 그 보물을 잘 찾는 애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예민한 말이야 그런 감수성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수험생들도.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시험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찾을 거냐 이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야 왜냐하면 보통 숨길 때 말이야. 물론 어려운데 숨기지만 그것도 길을 숨기는 사람은 길을 찾아가다가 숨겼겠지 자기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찾아서 그 길에 뿌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쪽지를 찾아서 말이죠. 그 쪽지 안에 들어있는 그 미션을 과연 자기가 수행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에 들어서 이제 따라서 이제 운명이 이제 사실은 결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이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준비는 말이죠. 이게 없으면 저거 없으면 목차로 해요. 도대체 임용시험에서 저 수능하고 여러분들 임용시험이 목차는 거의 비슷해요. 문법 목차는 비슷한데 세부적인 사항이 좀 틀려. 지도 내용이 좀 틀린다고. 같은 지도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 목차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표를 합격하는 데다가 둔다라든가 말이지. 막연하게 나는 문법을 다 맞을 거야. 이런 데다가 둬서는 말이죠.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법 체계를 제대로 세울 건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게? 눈법을 보는 눈이야. 문학을 보는 눈이 있듯이 문법을 보는 눈이잖아요. 눈. 그 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눈을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그 눈이라는 건 말이야. 바로 이 체계를 보는 눈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서는 몇 권? 2권. 뭘 보는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유용한 결혼서가 있어. 조금 임용시험에 맞는 말이지. 여러분 학부 때 썼던 그런 교재 중에서도 임용시험에 맞는 교재가 있겠지만 말이지. 아무튼.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뭐 좋은 자료. 엄선된 간략한 자료. 손때가 묻어서 1년 내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료.
세 번째가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응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겠지만 말이야.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방향으로 말이지. 이제 그 방향을 알려주잖아.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만 기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 생각이 뭔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답이 도출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생각의 과정을 뭘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요. 한 문제도 빼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답 써본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기출 문제집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 손으로 답을 써서.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해주겠지라든가 기출 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눈으로 딱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답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기출 문제를 소화해내겠다라든가 전곡하겠다.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평생 국어학만 공부해온 내 생각으로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 출발선에 설 거냐 하는 거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문법 공부에 임할 거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말이야. 제발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B형이야. 올해 B형 2번 문제인데 말이지. 기평 문제인데 문장 의미론에서 나온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 수능 시험은 말이죠. 얘가 뭔지를 물어요. 뭔지 알겠지? 기억에 들어갈 답이 무언지를 물어본다고. 근데 이 시험은 말이죠. 이게 개념이죠, 지금 개념. 이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잖아, 지금. 이건 공부 방법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도 어때? 그런데도 거꾸로 공부한다니까 그게 했잖아. 이게 무엇인지를 공부해. 그래서 물론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뭔지도 알겠지만 그건 결과의 문제고 순서라는 건 방법이잖아요. 공부 방법. 그래서 이게 복합 표현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와 그 결합 방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제가 또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쓰라라든가 이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찾으라라든가 말이지. 그건 이렇게 내겠죠, 수능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얘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 왜? 그래 문제의 어떤 성격이나 시험의 성격이 수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문법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말이야. 또는 시작해서도 말이죠. 그런 차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이 공부에 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답은 아까도 내가 잠깐 앞에서 밝혔고 저기 기출 문제다가 올려놨어요.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부담 가질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독해야 되잖아 지금.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고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되냐 하면은 내가 이거는 처음 쓰나? 이렇게. 여기 이 답이 뭔지 말이죠. 여기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여기 손이 있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 왼손이 있고 여기 흑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과 흑손을 묶어 이제 한 묶음인데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그 관계를 쓰래요 지금 관계. 그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 부적절한 관계야? 의미 관계지 의미 관계.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아니야. 그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부르라는 말이 굉장히 뭐하고 유사한 말이야. 공통성이란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뜻만 알았으면 이제 왼손과 흑손의 이 손들이 있잖아요. 들어서 이제 이 손과 이 손이 무슨 관계인지 금방 찾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말이죠. 이 답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니은 관계란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니은 관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해 와서 말이죠. 이런 이제 좀 궁금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해 보려고 이제 온 건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는 말이야. 앞으로 공부가 이 시험 목적에 맞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해주느냐가.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방향과 목표가 또는 목적이 말이지, 그게 잘 걸맞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돼서 정말 학생들을 재밌게 문법을 가르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문법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애들이 너무 설레. 맨날 무슨 문법 시간에 농담해서 설레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가르치는 거지. 재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충분히 실력이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충분히 문법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애들에게 재밌게 가르칠 거 아니냐고. 그러려면 어때?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말이지, 일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말이지,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좀 여러분들이 능력과 그런 실력을 좀 여러분들 꼭 갖춰줬으면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 초면인데 내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아주 간절한 나의 이 김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또 내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런 열정에 결국 자기가 이게 발품 팔고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을 요즘에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하게 이게 보시려는 분도 많아서 지금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되게 기분 안 좋거든, 질문하면. 뭔가 앉아 있는, 이렇게 저도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자꾸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이 질문하면 좀 불편한데, 우리가 교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발문을 던질 수 아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이 교육 받으신 여러분이 이제 가르칠 학생들이겠죠. 나중에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아이들이.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토를 좀 오늘 떼고 가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맹목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외워, 무조건 암기, 무조건 인출. 이런 방식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래전엔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무조건 암기하고 무조건 인출한다, 이런 것들이 맞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21세기 교육에서는, 또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나가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교사가 어떤 발문을 학생들한테 잘 던지느냐,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여기다 영어를 쓸 겁니다. 지금 국어 시간인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읽어볼까요? education. 무슨 뜻입니까? 뜻. 교육. 우리말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게 뭐죠? 우리가 edu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도대체 교육이다. 그 교육이 뭡니까? 가르치고 기르는 것. 치고 기르는 것. 훌륭한 답변입니다. 또 있을까요, 혹시? 에듀케이션 하면 뭐 교육도 좋고 떠오르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안다는 것과 지식을 아는 것, 내가 암기해서 에듀케이션은 교육이야.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교육은 적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걸 추상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추상적으로 기억한 건 쓰기가 어려워. 써먹기가 어렵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많은 지식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이 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써먹지를 못하고 연결을 못 시켜. 연결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는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강사도 없고 책도 없고 우리 휴대폰도 없고. 그렇죠? 그럼 평소에 내가 뭔가를 형상화시키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념화된 이런 지식의 파편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형상화시킬 거냐.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몇 가지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자, 근데 에듀케이션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거의 같은 말인데 또는 에듀코 또는 에듀케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여러분 검색만 하면 금방 나와요. 제가 뻥을 못 칩니다. 검색 이따 가서 딱 눌러보면 그만 나오니까. 근데 요 에라고 하는 것이 익스예요. 익스.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뒤에 듀코 또는 듀케어라는 의미가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교육의 원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되면 형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결국 교육을 한다는 것.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 내가 교육을 한다는 것. 그러면 내가 피교육자라면 나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죠? 강사는, 앞에서 강사나 교수나 교사는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해되시죠? 이게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풀었더니 교육이 됐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될 건데 교육이란 말은 나중에 풀어드리고 이 에듀케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는 한자어로. 한 글자예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녔죠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다녔죠? 학교의 그 학자 혹시 너무 여러분 무슨 초등학교, 무슨 학교, 중학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오케이? 요 글자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이게 무슨 학자일까요? 배울 학.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거. 이런 걸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배울 학자가 뭐예요? 그럼 배우는 것.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울학. 이거 정신병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써요. 계속 순환 논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전부 추상화가 맞는데 너무 추상화되다 보니까 형상화를 못 시킵니다. 그럼 형상 한번 시켜볼게요. 요 글자를. 이 색깔이 어디 갔어? 얘는 여기다 쓸게요. 빨간색이 보이시나요? 손입니다. 양손을 손가락이 5개인데 줄이면 이렇게 3개를 보통 이렇게 줄여요. 손가락. 그다음에 요게 괴효. 우리가 점칠 때 이렇게 나오는 괴효. 이게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우주라고 부르죠. 인간을. 이미 내 안에 우주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다. 요런 글자 보이죠? 이게 덮을 멱자예요. 덮다, 뚜껑. 그리고 밑에가 아들 자자, 기분 나쁘죠?
바꿉시다. 이제 앞으로 남녀 평등. 이제 앞으로 왜 남자만 배우냐? 왜 아들만 배우냐? 딸도 배워야지. 그러나 하여튼 예전에는 어찌됐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게 아들 자자의 상형 글자예요. 갑골 문자. 자, 뭐냐? 요게 나란 말이야. 근데 뚜껑이 씌어 있어요. 이미 내가 우주를 다 품고 있단 말이야. 그 힘은 나한테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는 힘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않다. 그런데 뭐가 덮여 있다? 먹구름이 덮여 있다. 쇠 항아리가 씌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배우느냐 우리는. 아이한테도 묻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거야. 나는 왜 배울까? 이미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데 뚜껑이 씌워 있는 걸 벗겨내는 것. 이게 배운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에듀케어 어땠습니까? 익스 밖으로 듀케어 끌어낸다. 그 의미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능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전 특정 종교와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배우락자랑 연결시키면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힘이. 우리가 그 힘이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 역할은 뭐냐 그럼? 송원의 역할은 뭐냐? 이 뚜껑을 벗겨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근데 비슷한 글자로 재미난 글자가 있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글자 보셨나요? 요게 깨달을 각자입니다. 아 하는 경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아 휴대폰 이렇게 해서 막 이거 보는 거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뭐가 유튜브로 들어가는. 아 이런 건 다 알죠? 유튜브 들어가는 건 앱 깔고. 이건 여러분 너무 능숙하지만 연세 드시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을 각자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글자예요 사실은.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 대신에 본다는 겁니다. 뚜껑만 벗기면 이미 내 안에 그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란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될 것은 뭐냐? 이미 충분히 갖춘 그 능력을 밖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에듀케이션의 어원이고. 돌아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즘엔 인터넷이 워낙 다 잘 돼서 딱 검색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에듀케이션의 형상화. 배울 학자가 형상화가 됐나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무작정 죽어라 외워. 죽어라.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일단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고역이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했던 국어가 나에게 올가미를 채우고 토하고 싶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도망치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이렇게 형상화시키다 보면 재미가 있어. 공부 힘들지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힘들지만 토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돌아서면 까먹고 뭔가를 많이 공부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공부한 올 1년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부터 공부하는 그 내용들은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내려가면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듣고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라. 그걸 보여드린다. 처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또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강사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9 우리 그 앞에 책자 앞에도 있습니다. 네. 저는 1999학년도 임용에 합격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근무를 했고요. 광교요중, 일여고, 석정여고, 제물포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성취기준 평가기준 문항개발 2002년도에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취기준 평가기준 문항개발입니다. 기준개발, 문항개발 모두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 모의고사 전국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출제위원, 검토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실제 문항을 만들고 시험 출제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2010년부터 이제 올해 한 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전국을 떠돌았죠. 네.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진짜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두루 이제 학교에 가서 근무도 하고 이런 걸 거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우리 선배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쓴 이유는 어찌 됐건 강사를 믿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전문성, 신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 겁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정말 어느 날은 신문지 깔고 이불 깔고 자면 편하게 자서 길게 잘까봐 신문지를 깔고 그 쪽잠을 잔 적도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그런 열정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오신 거 보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불러 일으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걸 끌어내도록 이제 제 강의에서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보여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손 뭐 할 거냐? 1년 동안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강의 계획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리 그 가이드북 책자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1, 2월은 이제 실전 대비과정 1이라고 해서 국교로는 국어 교육론이죠. 화법, 독서, 작문 세 과목입니다. 이론과 관련돼서 이론, 화법 이론, 작문 이론, 독서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로예요, 미로. 그리고 우리가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제 또 볼 거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추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봐도 암기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형상화시켜서 실제하고 다 연관시킬 겁니다.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유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과 유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공부, 우리가 시험 쳐서 합격해야 하는 그 과목의 모든 영역은 전부 우리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과 연결돼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나 화법 영역에서 배워야 될 이 가장 굵직한 뼈대가 있습니다. 뭘까요? 화법이라는 과목.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을 텐데 화법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심축에 놓여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담화 유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토론, 토의, 연설, 면담, 면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주예요. 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 모두 공부해요. 많은 친구들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어서 토론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는데 정작 나는 토론을 못해.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 그 토론하자 그러면 어때? 말싸움해. 그 기분 상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글자에만 빠져서 적용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을 공부했다면 실제 토론은 어떤 모습일까? 면담을 내가 공부했다면 실제 면담. 그건 내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인간의 삶과. 그걸 학습해야 머릿속에 형상화된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뭐냐?
언뜻 외워가지고 막 벼락치기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 이제. 알겠죠? 그 맹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1, 2월 달에는 화법, 독서, 작문, 이론에 집중합니다. 이론. 그다음에 문학의 경우에는 1, 2월 달에 첫 번째 문학사 수업을 합니다.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그리고 문학 이론 그리고 갈래론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라면 현대시 이론, 현대소설 이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또 핵심이죠. 고전시가 고전 산문 또는 소설,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 산문 또는 소설의 작품 분석이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는 지금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법 자습서 펼쳐놓고 파란 글씨 외우는 공부가 절대 아니다. 제가 여기서 시범 보이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시범 보이기. 송헌은 도대체 시를 어떻게 읽지? 그죠?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나 혼자 특별하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송헌이 어떻게 시를, 소설을, 고전시가를, 고전산문을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거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교재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업을 듣고 내가 수업해 준 걸 외워서 밑줄 쳐가지고 막 글씨 쓴 다음에 그걸 집에 돌아가서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배경 지식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분석하도록 시킬 거예요. 일단 작업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해드리고요. 자, 3, 4월로 가면 시전 대비과정 2라고 되어 있죠. 국교로는 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근데 교육과정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1, 2월 달에 공부했던 이론이,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건 학생들 교과서에 실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1,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하고 3, 4월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 뭘 가지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가지고. 화독장 모두 교재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 장문, 화법과 장문이죠. 요때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립니다. 답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출 문제의 답을 외우거나 자료를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핵심은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시 답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답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출을 볼 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답을 다 외웠으니까. 근데 정작 시험장에 가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이걸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순서도를 거쳐서 답이 도출되는가를 끊임없이 보여드린다. 그 사고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고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문학은 이제 영역을 좀 축소해서 4주 동안 집중합니다. 현대시만 집중합니다. 4주 동안. 그 다음에 4주는 현대소설. 매우 많은 수의 작품을 이제 제가 자꾸 보여드린다고 말해요. 밑줄 쳐주고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가 아니라 작품만 띄워놓고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메타인지, 이거 뭐지? 무슨 의미지?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되지? 라고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은 끝없이 던져서 그 과정을 탐구해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문학사 정리합니다. 반복. 1, 2월 달에 했다고 그랬죠? 또 합니다. 그리고 이론도 다시 정리합니다. 현대시 이론, 현대소설 이론. 그리고 역시 기출 분석도 국교론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이다. 5, 6월로 가면 교육과정 교과서는 독서 문학을 합니다. 문학도 교육과정을 봅니다. 교과서로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 교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들여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제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교재 부분은 내가 도와드린다. 이 교과서는 한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천재 교과서 한 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든 교과서를 다 검토했어요. 모든 지도서를 다. 중학교 1, 2, 3, 4, 5, 6,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화법 다 출판사별로요. 교과서의 숫자가 다 합치면 100권이 넘습니다. 100권이 넘어요, 교과서가. 출판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섭렵해서 통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다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5, 6월에 독서 기출문항 분석이 역시 아까 화법 작문처럼 들어갑니다. 자, 문학으로 가면 5, 6월 달에는 고전시가 고전 산문의 시기예요. 매우 집중 4주 동안 고전 시가만 팔 겁니다. 눈이 떠질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그 교육학적 용어로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그러죠. 요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거가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3, 4월에 현대시 3월에 현대시만 하면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을 언제 하죠? 이런 의문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미 여기서 12년 3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 선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시 2편, 소설 한 2편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 것도 예전에 해봤어요. 근데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는 해결되지만 진짜 성장은 못하더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현대시를 눈에 뜰 정도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이 연습하고 현대소설로 넘어가면 그때는 내 전 인생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현대소설을 공부한 적이 없다에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현대시를 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소설에 온통 내 정성을 다 쏟으면서 현대시를 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다음에 5월에 와서 고전 시가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 한 달 동안은 내 20평생, 내 30평생에 내 이토록 고전 시가에 내가 매몰돼 본 적 없다. 완전 듬뿍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시의 바퀴를 현대소설의 바퀴를 작게 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세요. 갈래론 문항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3개월 동안 문제풀이를 해요. 3개월 동안. 국교로는 화법, 작문, 독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고 문학은 역시 네 영역별로 기억하시면 되죠. 국교론에서는 뭐 해야 되지? 화법, 독서, 작문. 문학에서는 뭘 해야 되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이 영역별이기 때문에 7, 8,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국교로는 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행 교과서를 탐구하면서 다시 이론, 그 다음에 기출분석. 문학은 문학사, 문학이론 갈래론, 그죠? 그 다음에 4개 영역에 대한 작품 분석 집중. 이렇게 주기 집중했잖아요. 영역별 문제풀이도 주기 집중이에요. 7월 달에 딱 들어가면 화법만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역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학도 한 텀이 돈 거예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공부를 하고 7월 달이 되면 다시 현대시를 이때 와서 사실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또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작품 분석을 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지를 다시 공부하게 된다. 모의고사는 뭐가 다르냐? 문풀과 모의고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우리 임용시험의 체제와 똑같습니다. A형, B형으로 나뉘어서 여러분이 최소한 처음 시작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그거 정도는 원본도 한번 인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원본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원본, 수능처럼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처럼 문항이 똑같은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고 영역별 문풀은 영역별이다라는 것. 현대시만 몇백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현대 소설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렇게 영역별로 문제를 풀게 될 거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12월 1월은 2차 수업 실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멀게 느껴지겠지만 앞에 것도 안 됐는데 뭐 미리 준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하는 수업에 얘가 다 녹아 있습니다. 다 녹아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에 수업은 우리가 1차 시험을 일단 대비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1차 시험은 시험을 어떻게 칩니까? 쓰는 겁니다. 기입형, 단답형 또는 서술형. 그걸로 내가 평가를 받죠. 2차 수업 실현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쓰는 것도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 양식에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출제가 된 문제를 풀어서 지도안에 답을 써야 돼요. 근데 어떤 지역은 지도안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지도안은 평가 안 할게. 그래도 답은 써야 돼요. 제출을 하든 안 하든. 이해되시죠? 자, 답을 씁니다. 답을 쓰는 작업은 1차하고 비슷해. 여기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점은 뭐냐? 실연이기 때문에 앞에 서서 평가관 한 4-5명 앞에 서서 말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2차의 특징은 뭐냐면 1차 때 공부한 게 그대로 나와요. 별다른 영역이 아니야. 똑같아. 1차 때 공부한 내용을 진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친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한번 15분 정도로 실현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그걸 말로 수업하듯이 1시간의 수업, 1부의 수업을 15분으로 줄여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1차 공부가 잘 되면 2차는 큰 어려움이 없다. 연습만 조금 해두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그 1차 합격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2차 수업 실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강의도 다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올해 2022학년도 12월 29일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면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이 또 이제 준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희는 어떻게 드리냐면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합격생들이 왔어요, 학원에.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합격생들이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주고 구체적인 어떤 세밀한 내용들을 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줌으로 합격생들이 모이고 저희 수업을 들었던 김 선생님이나 제 수업을 들었던 합격생들이 있어요. 쭉 대대로 쭉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해줘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제가 조율해드리고 또 1대1로 매칭도 시켜드려요. 되도록이면 이제 지역별로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지도안이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라면 지역은 다르지만 그렇게 뭐 지도안이 없이 시험을 쳤던 분들, 뭐 경기도라면 경기도, 또 우리가 뭐 2차 수업 나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던 친구들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전화를 하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도와드린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참고 도서입니다. 이런 책은 최소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강사 책만 가지고 뚫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책은 아무래도 서머라이징, 약간 그것들을 요약하고 표로 만들고 한 작업이 조금 더 많고 개론서는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불편하지만 맥락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론서가 필요한데요. 공통이라고 해놓은 것에는 요거 보통 빨간 책이라고 불리는 최미숙 선생의 국어 외, 최미숙 외 사회평론에서 나온 국어 교육의 이해, 이 속에는 화법, 독서, 작문,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함께 볼 건데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 권에. 그리고 양도 15쪽 이내예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이다. 그 여기서의 많은 용어들이 그동안 기출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잡기에는 가장 좋다. 그러나 내용은 부족하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화법 영역에서는 이제 많이 보는 책들이라는 거 알 거지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창덕 외 화법교육론 영락에서 나온 책입니다. 필수 도서예요. 필수 도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아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가 박재현 선생의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4평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저기 가이드북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다 좀 빼놓은 겁니다. 이런 책들은 꼭 있어야 한다. 절대 아깝다. 책 사는 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니까. 그 다음에 독서는 이 박영목 선생님 거는 좀 그냥 그렇고요. 여기 이순영, 천경 요 두 권은 필수입니다. 이순영 선생의 외 독서교육론 4평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천경록 선생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독서교육론 영락에서. 보완적으로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문연구소 교육연구소의 독서교육 사전은 말 그대로 가부터 뭐 가나다라 바우사 그 형식으로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건 좀 찾아보기 편하다. 그죠? 찾아보기 편할 정도다. 이 정도면 차고 넘쳐요. 논문 같은 거 기웃거리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충분합니다.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그 다음에 장문은 역시 박영호 선생님 건 좀 그렇고 박영민 선생의 장문교육론이 있어요. 영락. 그렇군데 왜 넣어놨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권순희 선생 외 쓴 사평에서 나온 역시 장문교육론. 요게 필수다.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다. 화법에서 2권, 독서에서 2권, 장문에서 2권, 공통교재 1권. 그럼 둘러서 7권입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는 조금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가이드북에 있으니까 체크 이렇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 과정이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또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뭘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2012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 일단 2개. 여러분들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2022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아직 시안이고요.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어과만이 아니라 전체 교과와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역사 교과 같은 경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시안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안에 자유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막 강제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런 요구가 지금 막 어떤 일부 단체에서 있어서 그걸 교육부에서 집어넣으려고 지금 시행안을 바꾸는 찰나에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또 역사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 근데 아마 올해 연말쯤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건 제가 다 필요할 때 서머리 해드리고 원본 드리고 정리해드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해하시면 이렇게 너무 우려되실까 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성취하도록, 성취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과정이 2012, 2015, 2022 바뀐다. 그러니까 2022가 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너무도 감사하게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는 토론이 빠졌네. 이제 앞으로는 토론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장문이다 라고 말하면 장문의 가장 큰 줄기도 역시 장문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밑바탕, 장문 유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주장하는 걸, 친교정서 표현하는 걸, 정보 전달하는 걸, 그죠? 비평하는 걸, 이런 글이 이제 핵심인데 그거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글을 쓴다면이에요. 항상 내가 글을 쓴다. 장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글을 쓴다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이 뭐냐? 계획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계획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주제로 쓰지? 어떤 목적으로 쓸까?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뭘까? 맞죠? 그 다음엔 내용을 생성해야 되죠. 머릿속에 있는 것도 꺼내고 외부 자료도 가져오고 생성한 걸 다 쓰지 않죠? 그럼 묶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것들 묶어서 어떻게 하죠? 내용을 조직하죠. 나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조직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인과의 방식으로 조직할 거야. 아니야, 나는 나열의 방식으로 조직할 거야. 오케이? 계획, 생성, 조직이 끝나면 쓰죠. 쓰고 고쳐 쓰죠. 자, 이게 본질이야. 그러면 교육 과정이 바뀌면 이 본질이 이젠 더 이상 독자는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쓸 거야. 됩니까?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새로운 게 나오면 두려움을 야기시켜요. 야, 이거 새로운 거 모르면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본질만 알고 있으면, 그 본질을 꿰뚫기만 하면 이게 다 보인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필수 교재,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만, 지금은 간단하게 국어 경론부터. 이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핵심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할 게 너무 많은데. 두 번째, 그럼 그게 알았어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하지?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이 임용 공부를 지금 준비하는 동안 학습 방법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이것은 무엇에 해당합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뭐냐? 이론 필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화법, 독서, 작문, 이론, 체계 잡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일. 두 번째,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여러분이 만들 필요 없다. 드린다. 교재가 있다. 그죠? 그게 해서 눈에 환하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이구나. 이 이론이 이렇게 성취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게 교과서 속에 지문과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되고 있구나 라는 걸 눈을 아까 각 껍데기 딱 벗겨서 보이게 해드리겠다. 세 번째, 기출문제 분석.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기출문제는 등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별표 100개 치세요. 여기. 저 뒤쪽에 있는데 이 표시가 뒤에 있어요. 결국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발달이 가장 늦어.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여러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자, 여러분들 저기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보는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독해 연습책 보고 독해 연습 어떻게 하는지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보여드려야 돼. 시범 보이기 보여드립니다. 이거 별표 100개 치셨어요? 정말 100개 칠 겁니까? 이렇게 해서 100 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제일 이게 성장이 제일 힘들어.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끝까지. 여러분 사실 요 이론 체계 잡고 요런 것들은 6개월이면 끝나. 앞에 3개는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근데 이게 잘못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빠져서 끝까지 이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의도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무슨 의도로 냈는지를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야. 맞아. 나 이론 공부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지? 뭐가 가장 힘들다? 독해 연습.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도와드릴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지 알겠죠? 크게 4개입니다.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제가 아까 개론서 갖고 있으라고 했죠. 개론서를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목차를 정리합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목차가 차례를 베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론서를 보면 앞에 차례가 있고
근데 차례하고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면 더 소목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번호도 없이 두꺼운 글씨로 제목을 붙여놓고 그것까지는 제목에 반영을 안 해요. 차례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용으로 들어가서 직접 하나씩 목차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야. 그 개론서에 그걸 계속 이제 하여튼 방법은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론은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밀한 건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자료도 드릴 거고. 여러분 수월하죠? 여러분이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정리한다는 건 여러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요약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연결시켜 드릴 거야. 형상화 시켜 드릴 거야. 아까 처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형상화 시켜 드릴 겁니다. 놀랍게도. 손쉽겠죠. 세 번째, 성취 기준을 반복해서 읽고 지도서와 교과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도와드릴 거예요. 아, 성취 기준은 이런 거구나.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교과서 지문을 이게 다른 데서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독해를 어떻게 기르지? 제일 좋은 건 우리 교재가 있는데 그 안에 지문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화법도 지문이 다 지문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라고 해서 진짜 들려주지 않죠. 다 글이에요. 글. 대화도 글이고 다. 그게 다 분석의 대상이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법, 독서, 장문 관련된 지문들을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걸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왜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냥 독해를 키우려면 수능 비문학 지문 분석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떨어져요. 우리 시험과. 우선해야 될 건 왜 좋으냐면 교과서 지문이 그 교과서 지문은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취 기준 이론도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 일거양득, 일타쌍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독해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나만의 방식으로 이것도 시킬 겁니다. 제가. 시킬 건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송원이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라고 할 겁니다. 요구를 제가 좀 많이 할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 근데 이걸 외우세요가 아닙니다. 보여드리고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직강으로 나오시면 제가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립니다. 100개를 모으면 도장 100개를 모으면 우리 학원이 원할머니 보쌈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잘한 분을 뽑아서 원할머니 보쌈에서 원할머니 보내드립니다. 집에 가서 이제 웃을 거예요. 밥 먹다가 빵 터질 겁니다. 다음, 문학의 공부의 범위는 뭐냐? 얘도 무엇을이죠? 당연히 문학사 문학이론 기본 체계 잘 잡아드릴 겁니다. 형상화 스토리텔링 할 거예요. 문학사는 스토리텔링. 펴놓고 외워. 그게 아닙니다. 다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왜?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문학의 경향이 바뀔까? 그죠? 이유, 그 이유와 원인을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 실제 작품을 통해서 다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작품 분석이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작품 분석.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작품 분석이라는 말은 바로 전문이다. 전문을 분석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떠오르겠죠? 시는 그렇다 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임꺽정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토지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10권짜리 분석하다가 50 먹어요. 그러면 그럼 요거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항상 주장입니다. 이제 주장. 근거는 뭐냐? 1999학년도, 1997학년도가 시작이에요. 서술형 평가에. 서술형 임용. 그 전에는 이제 사지선다였으니까 빼고. 199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임용 기출 현대 소설 작품 중에 장편이 얼마나 될까? 자꾸 우리가 근거 없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 장편이라고 하면 뭐냐? 그래, 나온 작품들 나중에 다 목록도 다 소개해 드릴 거고 다 해드릴 거야. 최대 긴 게 뭘까? 무정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정도가 한 권짜리 장편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론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뭘까? 1번 10권짜리 장편, 2번 한 권보다 짧은 중단편. 정답은? 그렇지, 여러분, 정답 너무 금방이야. 근데 그 근거가 뭐다? 기출이다. 최대 장편은 단권짜리 하나 정도.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숫자가. 장편이 나온 그것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그럼 대다수는 뭐가 나왔다? 중단편이 나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송원이 시킨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근거가 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먼저 다 했어요. 내 교재에 다 들어있어. 내가 했다고. 송원이 직접 한 땀 한 땀 한 게 그대로 들어있어.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우리 수업은. 그리고 그 작품을 수업할 거고 시대와 연관 지을 거고 송원이 직접 한 땀 한 땀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드려요. 받기 싫어졌어요? 올해부터는 원할머니 안 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 작년까지는 원할머니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진짜 특별한 선물도 보내드리죠. 여러분 열심히만 해준다면. 세 번째는 문학교육과정의 교과서. 우리가 5, 6월 달에 할, 역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성취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교과서에 실현되어 있는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 그러니까 해야 될 것, 뭐 해야 되지? 문학사 문학이론 하나, 각 영역 작품 분석,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이게 문학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일단 크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첫 번째,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에게 설명에 있을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1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해하고 쓸 수 있다. 다음, 기출문제 나온 작품 먼저 분석하고 해당 문제 풀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보다 보면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봤구나, 이런 답을 요구하는구나라는 과정이 보이면 그 사고에 맞춰서 작품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학사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해야 한다.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다양한 작품 분석할 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문학작품 꾸준히 외우는 게 아니고, 해법 펼쳐놓고 파랑을씩 외우는 게 아니고 토할 것 같은 그 기분이 아니라 정말 읽으면서 눈물도, 우리 수험생들의 증언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시간. 이렇게 각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이제 제 교재인데, 이거는 제 교재입니다. 국교로는 기본 이론 교재가 있어요. 뒤에도 이제 열어놨습니다. 여기에는 화법, 독서, 작문 기본 이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가 되어 있고요. 설명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 화법, 작문, 독서, 문학. 이거는 각 권이 100권이 넘어요. 특히 100다는 아니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100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는 6권이죠. 현재 1학년 2권, 2학년 2권, 3학년 2권, 1, 2학기. 그 속에 중학교 교과서 속에 문학도 있고 말하기 듣기도 있고 문법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 속에도 화법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바로
화법과 장문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그 화법과 장문 교과서는 약 5종입니다. 현재 출판사에 나오는 거. 그거를 모두 검토했어요. 모두 다. 그래서 교재가 있어요. 교재 각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국결원 기출문제집 이렇게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첫 번째 문학사를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가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이 또 얇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문학 이론적인 부분 들어 있고요. 또 뭐 문학사도 간략하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기출 작품 목록도 들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매번 들고 다녀야 되는 얇은 요런 이렇게 큰 책자예요. 요 속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들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핵심이죠. 작품을 고전 영역별로. 어쩔 수가 없어요. 영역별로. 묶으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권이 영역별 바로 송원이 작품 분석한 책입니다. 이걸 갖고 수업을 하죠. 다.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요 출제자의 눈이라고 하는 건 1997학년도부터 2015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5학년도까지 예시답안과 풀이가 들어 있어요. 특히 이거는 뭐에 쓰면 좋으냐면 객관식 기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학년 9, 10 2009학년도에 시험을 2번 쳤어요. 9, 10, 11, 12, 13 6번의 그 객관식 기출 문제는 웬만해선 풀리지가 않아요. 잘. 그 안에 풀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과 하여튼 이게 이제 좀 두꺼운 책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만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송원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자, 수강 후기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희소 샘플러스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여기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김준 다음 카페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후기도 올리고 자기가 공부한 자료도 올리고 질문도 올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강 후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송원쌤 수업을 통해 기출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야를 넓혀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관련 이론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여러 복잡한 이론들을 까먹지 않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구체적인 수업,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론이 어렵지만 구체적인 실제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적 측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요거 실제와 항상 연결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수업을 들은 분들 중에 많이 하는 말 바로 교사가 되면이라는 거. 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내가 교사가 되어서도 도움을 받는다는 그 증언들이 정말 많아요. 직지면에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해줘서 너무 좋다. 덕분에 지식을 얻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꿈에 대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열의와 희망.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임용을 합격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10년 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제 전달해 드린다는 거. 또 하나가 없어졌네. 없네. 그 가이드북 속에도 그 또 일부 수강후기도 들어 있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받은 자료 중에 A4 용지 조금 두꺼운 거 있죠. 김준엔 송원국어 합격생 영역별 공부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들어있는 내용들은 일부만 좀 발췌를 한 건데요. 학생들이 문법, 그다음에 국어교육론, 그다음에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실패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경험들을 담아놓은 걸 일부를 좀 넣어놨습니다.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핵심 이 내용을 전체 요약을 해보면 이런 능력도 필요하죠. 독서 능력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독해 능력, 요약 능력이죠. 이 전체 내용을 꿰뚫는 건 뭐냐면 맹목적 암기는 실패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실제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고 이해하고 적용시켜봐야 한다.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그중에 몇 부분만 짚어보면 그 11쪽의 문법 6 한번 보실까요? 문법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으로 김준쌤 모고 강의를 들으며 김준쌤의 강의를 일찍 듣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 1월부터 오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하여튼 앞쪽에는 다 김준 선생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또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문법 수업은 박사님한테 듣는 게 좋겠죠. 물론 여러 박사들이 뭐 많이 계시지만 여기서 함께 듣는다면 가성비와 실력으로는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뭐 삼성 아버지가 뭐 이건희라거나 뭐 이러면 막 돈 펑펑 써가면서 이 학원도 막 따로따로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 끝낼 수 있다.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교론도 그냥 6만 보죠. 23쪽입니다. 나머지는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23쪽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송원쌤은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 혼자 해가 아닙니다. 그걸 1년 동안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진하게 글씨로 내려오면 송원쌤은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지문 속에 어떤 힌트를 통해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해내는지 몸소 아까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을 배우지 못하면 답을 외우게 되고 그냥 지식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서 인출하려고만 노력한다. 그럼 실패합니다. 100%.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으로 또 쭉 넘어가서 또 마지막 6만 보죠. 나머지도 보시면. 너무 많아서 읽어보세요. 문학은 뭐 하면 쭉 읽어보시면 송원과 김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몸소 스스로.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김주 선생님이나 저는 둘 다 귀납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요구해요. 귀납이라는 건 뭐냐면 연역적인 방법은 뭐냐면 답을 딱 놓고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지문 속에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지. 자 보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답이지. 이렇게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잖아. 결론을 내놓고 앞에 큰 원리를 내놓고 찾아가는 거. 근데 저희들의 방식은 귀납적입니다. 없어요. 이걸 일단 배제하라고 얘기해. 이걸 빼놓고 자 이런 거 읽어냈죠. 이런 거 읽어냈죠. 자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요구에 따지면 그래서 순서도를 타고 결론적으로 예시 답안에 접근하도록. 이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냥은 살 수 있어. 어떻게 배우든. 근데 시험장에 가서 책도 없고 주변 자료도 없고 그죠? 오로지 문제하고 내 배경 지식하고만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독해 능력과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공부했던.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작품 나왔어? 모르는 작품 나왔어?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내가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내가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왔던 대로 풀어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큰 이야기들은 조금 다 마무리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뭐 질의응답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뭐 교재도 보거나 이런 시간 좀 드릴 거고 잠시 잠깐만 멈췄다가 작년 합격생들의 그 이야기 조금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뭐 다는 못 봐도 보시고 추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서울국어 임용고시 합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공부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약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송원쌤, 김준쌤 강의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두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송원쌤 그리고 김준쌤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임용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 강사들의 후기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송원쌤과 김준쌤 이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막 선택할 순 없잖아요. 제가 여러 강사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송원쌤과 김준쌤을 선택한 이유는 두 분 모두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송원쌤이나 김준쌤 강의 후기, 그리고 합격 수기에서 많이 본 말이 귀납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험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시험장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희는 시험장에 혼자 갑니다. 저희 옆에는요, 답을 알려주거나 답을 찾게 도와주는 강사가 없어요. 결국 저희는 시험장에 혼자 가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걸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송원쌤과 김준쌤을 선택을 했습니다. 송원쌤과 김준쌤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의 장점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강사분들과 좀 차별화된 송원쌤만의 그리고 김준쌤만의 장점을 한 가지씩 골라봤어요. 우선은 국어교육론에서요. 송원쌤의 장점은 바로 기출 철저하게 분석하기입니다. 송원쌤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말 잘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이 파악한 걸 바탕으로 발문, 조건, 지문을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특히 7월 문제풀이 강의에서 전 이걸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송원쌤이 강의에서 보여주신 그 기출 분석 방법에 따라서 저도 스스로 기출을 여러 번 분석하면서 반복해서 봤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국어교육론 문제를 풀 때 그냥 평소에 송원쌤이 기출 분석하는 것처럼 제가 기출 분석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학에서 송원쌤의 장점은 문학작품 분석 시범 보이기입니다. 저는 송원쌤의 문학 강의를 처음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문학작품을 정말 대충 읽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작품의 제목조차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제가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문학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작품의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핵심 내용, 암기해야 할 것들, 시대적 배경 같은 거 정리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원쌤은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 작품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얘들아, 문학작품 분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 문학작품의 지문을 마주쳤을 때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몸소 보여주세요. 저는 강의가 끝나면 그 송원쌤이 분석한 그 틀 그대로 저 스스로 다시 작품을 분석을 했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읽고 송원쌤 방법대로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문학 공부를 했어요. 한 하반기쯤 되니까 작품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힘이 생기니까 어떤 작품이 나와도 어떤 작품이 시험에 나와도 두렵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을 가르치시는 김준쌤의 장점은 바로 함정 파기예요. 함정 파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김준쌤의 9월 모의고사 강의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9월이 되면 문법 이론들을 다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문법 이론들을 제대로 잘 공부를 했나 확인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김준쌤 문제가 정말 가볍거나 뭐 쉽지 않고 함정이 정말 많고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았던 게 지금 모의고사에서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려야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들을 찾아서 고치고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준쌤은 정말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잘 실수를 하고 어느 부분을 놓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출제자보다 더 한 수 위에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시고 함정들을 곳곳에 이렇게 파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함정에 빠진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문법은 마지막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험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할 점은요. 1차 시험 이후에 그 송원쌤이 실제 합격자이신 선배 교사들과 만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세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들로부터 어떤 실제 수업 실현의 팁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유용하고 또 중요한 수업 스킬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2차 수업 실현 때 잘 녹여내서 저는 수업 실현을 만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험생활 중에 또 공부를 할 때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교사가 너무 되고 싶다. 정말 교사가 되고 싶고 빨리 아이들을 만나서 나의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교사가 되려면 이 임용고시를 반드시 봐야 하고 또 합격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 그런 길이라면 나는 간다. 무조건 간다. 그리고 무조건 넘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간절한 꿈, 그리고 그 꿈만큼 정말 간절하게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교사가 될 것을 믿고요. 언젠가 교직에서 만나 뵙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응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요. 결국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어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된 송원 선생님 그리고 김준 선생님의 수강생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강의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강의를 이미 듣고 있지만 이 길이 정말 맞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송원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 강의를 처음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좀 진짜 공부,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뭔가 외워야 하고 키워드를 외워서 그것을 답안지에 잘 써냈을 때 그게 결국 합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제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걸 나중에 학생들에게 정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차에 이 강의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이 굉장히 암기를 하고 그것을 적어내야 하는 시험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쓰는 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풀었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이 강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시험에서도 뭔가 키워드를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제시문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풀어 쓰려고 많이 했고 그게 결국 이제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풀어 쓰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이 강의의 또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혼자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임용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세부적인 개념에 매몰돼서 그것을 암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 그러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송원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은 뭔가 문학도 문학사부터 이제 이해를 해서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뭔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문법도 큰 범위에서부터 좁혀나가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국 문학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도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았고, 문법도 뭔가 세부적인 개념을 계속 외우기보다는 개념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이 강의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뭔가 큰 줄기부터 큰 흐름부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강을 많이 듣지만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송은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은 항상 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고 시범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작품 전문을 분석한다거나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찾아가면서 제시문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든데? 하는 생각을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끝까지 뭔가 제시문을 분석하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쉬워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그게 이제 1차 시험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제시문을 읽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너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매번 시범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았을 때 진짜 시험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시범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도 진짜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작품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작품 전문을 보면서 분석했을 때
내가 평소에 낯설게 느꼈던 고전시가 같은 작품에서까지도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때로는 뭔가 감동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임용 시험 공부가 사실은 재미를 찾기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뭔가 제 손으로 그리고 작품 전문을 분석하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이 공부가 임용 시험 공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단에 나와서 며칠 안 됐지만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해주시고 또 국어교사는 어때야 하는지 그 책임감에 관해서도 늘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까지도 새기고 이제 어, 국어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두서없이 그리고 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 1년이라는 그리고 막막하고 불안함과 싸워야 하는 이 기간 속에서도 뭔가 덜 지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이 가장 크게 제가 도움을 받았고 가장 감사해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국어의 재미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꼭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임용국어 합격자입니다. 저는 송원쌤 강의를 총 3년을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1월부터 9월까지 반을 수강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해법 자습서도 많이 사용했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임용 문학 작품 문제집도 많이 풀었었습니다. 근데 혼자 할수록 문학 작품은 엄청 방대한데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송원쌤 강의를 우연찮게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1월부터 저는 6월 강의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도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그 강의였는데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다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하나 문학 작품을 읽고 다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는데 그러한 노력 끝에 직접 시험장에서 모르는 작품을 보게 돼도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학 작품을 어떻게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한국사 시험을 총 5번 볼 정도로 역사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송원쌤 강의 중에서 문학사를 정리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러한 강의를 보면서 정말 한눈에 문학사를 완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문학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9월 강의 문제풀이 반을 수강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었어요. 기존에는 주어진 답을 보고선 문제에 적용을 하기에 바빴었는데 그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는 어떻게 기출을 봐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저만의 기출의 답을 찾아가면서 기출을 보는 눈도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학 강의는 무조건 송원쌤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송원쌤 강의를 들으면 정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스스로 감상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임용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왜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까먹게 되는데 송원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송원쌤 강의 추천합니다.